돈을 모으는 사람과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올해는 조금 절약 좀 해야지, 돈 좀 모아야지, 불필요한 지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획을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끊임없이 깨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3분. 그 3분을 투자하는 습관. 얼마 정도는 좀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는 금액에서 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비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그리고 뭐 여행이나 명절이나 이벤트 같은 이런 비정기 지출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적하는 숫자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한번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듯이 직접 손글씨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게 어떨까? 특별한 경제 특강, 머니 특강,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특강을 맡게 될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가계부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으로 이렇게 가계부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2024년도는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가장 최정점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한번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듯이 직접 손글씨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출시를 한 거고요. 가계부를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의 살림살이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올해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계획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과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이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나 머릿속에 목표는 다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절약 좀 해야지, 돈 좀 모아야지, 불필요한 지출 하지 말아야지, 이런 계획을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을 끊임없이 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스스로와 한 약속은 계속해서 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계부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목적하는 비행 공항까지 날아가는, 하늘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가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항로라는 게 있는데 그 항로는 사실 하늘에 그려진 선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항공기가 따라가다가 끊임없이 그 항로를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끊임없이 항공기가 항로를 이탈하는데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계속 끊임없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벗어나면 또 이쪽으로 살짝 수정, 또 이쪽으로 벗어나면 또 살짝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가계부라는 거는 내가 오늘 하루에 지출한 내역, 뭐 이런 거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일단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작은 습관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로를 엄청나게 이탈할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거죠. 가계부를 쓰면서 굉장히 끊임없이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3분. 그 3분을 투자하는 습관. 가계부를 또 따로 들고 다니고 또 다이어리 따로 들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계부 안에 다이어리도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 사진이 좀 있던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벗겨버리면 그냥 이렇게 예쁜 다이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이어리 항상 여러분 지니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리처럼 여러분들 계획 일정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날 내가 사용한 돈, 그리고 주간으로 월간으로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목적 공항까지 날아가는 동안에 하늘에 아무런 길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늘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는 게 없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목적하는 공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쓴다는 건 그냥 오늘 내가 얼마 썼지? 뭐 이걸 적는다는 게 물론 기본이긴 한데 아무런 목표도 목적의식도 없이 이걸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질리고 재미없고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몇 퍼센트는 꼭 저축을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가 뭐 정기 지출일 수도 있고 비정기 지출일 수도 있고 뭐 이벤트 자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제 4가지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얼마 정도는 좀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는 금액에서 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비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쓰고 그리고 뭐 여행이나 명절이나 이벤트 같은 이런 비정기 지출에 얼마를 쓰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목적하는 숫자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 상태에서 가계부를 적어야 내가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내 목표하는 것에 도달이 되겠구나. 아니면 안 되겠는데 조금 줄여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 좀 여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은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갈 때 몇 분 정도 걸으면 약수터가 나오고 몇 분 정도 걸으면 사진 찍을 때가 나오고 어느 정도 가면 정상이다. 이거 알려주면 어때요? 훨씬 갈 때 조금 그래도 발이 가볍지 않습니까? 땀은 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다 보면 얼마만 가면 나오는구나 이게 되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산을 오르면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계부를 재밌게 적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름대로의 재정적인 4가지의 목표, 그러니까 저축계획, 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 이벤트 지출에 대한 계획이 숫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진 상태에서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계부에 보면요, 다른 가계부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 MBTI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작가님, PD님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비 MBTI라고 포털에 치셔도 나오고요. 이 가계부 앞에 보면은 이게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걸 찍으시면 바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BTI가 우리가 성격 MBTI는 16가지잖아요. 이 소비 MBTI도 1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MBTI는 뭐의 약자냐면 Money Bias and Tendency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 어떤 편향과 성향을 나타내주는 지표 16가지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걸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뭐 크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돈을 아끼고 관리하고 염려하는 유형인지 돈에 대해서 그냥 뭐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자유방임 뭐 이런 성향인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돈을 내가 계속 일관되게 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냥 들쑥날쑥 하는 스타일인지 이게 또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주로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느냐 뭐 예를 들면 음식과 문화생활에 많이 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사들이는 쇼핑이죠. 뭔가를 사는 데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쓴다는 거는 주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못 쓰지 않습니까? 주로 쓰는 건 여가 생활할 때 뭐 토요일, 주말, 일요일, 뭐 연휴 이럴 때 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내 여가 생활에 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로 나는 조용한 여가 생활을 보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동네 산책 정도나 하고 그냥 쉬는 날 집에서 뭐 누워서 쉬고 영화 보고 뭐 OTT 보고 뭐 이런 어떤 뭐 독서하고 뭐 문화생활이라 봐야 뭐 영화 관람 정도 한다. 뭐 이렇게 조용히 보내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의 스타일은 막 그냥 산악자전거 타러 나가고 막 친구 만나서 뭐 산에 가고 뭐 운동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 유형의 조합이 이제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계부 시작하시기 전에 그걸 해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MBTI에서 알려줘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것을 좀 그러니까 보완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가계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 유형을 보면 먹는 거에 돈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는 거에 많이 쓸 것 같습니까? 먹는 거에 많이 쓴다는 거는 먹는 곳에 돈을 많이 쓴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뭘 사는 걸 안 사서 먹는 것에 많이 쓰는 것처럼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F가 나옵니다. F.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정상이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아무리 아껴 쓴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월 소득의 한 20, 30% 이상은 식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F 성향에서 S로 바뀝니다. 제가 이거 연예인들한테 거의 많이 해봤거든요. 장도연 씨, 뭐 전현무 씨 다 시켜봤거든요. 웬만한 방송을 하면서 같이 하는 분들 다 물어봤는데 연예인들은 대부분 다 S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 2030 또는 뭐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F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쇼핑이 나온다라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계부에는 월간, 주간, 일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사실 일간 계획은 없고
월간 계획이 있어요. 월간. 그리고 월간 챌린지가 있고 또 월간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내가 실천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계부를 쓰시면서 재밌게 스스로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소비 MBTI에서 좀 지적받았던 내가 좀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저는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 직장 생활하고 당연히 예적금, 재형저축 이런 걸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래도 뭐 주식을 조금씩은 했던 것 같긴 해요. 뭐 많이는 안 했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는 주식보다는 주로 예금과 적금과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돈 안 쓰는 게 수익률 100%지 뭐 수익률 1% 올리는데 에너지 쓰는 거는 낭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어떤 경우도 그냥 주식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는 쪽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2021년 1월 1일 날 월간 신동아에 게재한 칼럼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 뭐 인터넷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 2021년 올해는 투자의 위험보다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더 크다. 이게 칼럼 제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1년도에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숟가락 다 얹어야 된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올해는 이런 얘기를 썼던 거예요. 김경필 멘토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 근데 결과론적으로 2021년도에 주식시장이 어땠느냐? 뭐 우리나라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상승이긴 하나 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었으나 미국 장은 뭐 역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장이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숟가락만 얹어놓고 있었으면 일단 그래도 뭐 돈을 다 벌었던 시기였죠. 그런 장세가 오면 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지금 그 정도의 장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이야 뭐 버는 분도 있고 뭐 잃는 분도 있고 이렇지만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하는 한마디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사놓으시면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을 3년 후에 누가 본다니까? 요 영상은 언제부터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이 된 것만 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지금 장세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한 2, 3년, 3, 4년 전에 어떤 회사는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엄청 성장할 거야 라고 자기 확신에 의해서 투자하신 거는 하셔도 되는데 제가 가장 우리 주식초등학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갑자기 안 들던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거야. 야, 금값이 40만 원, 돌반지가 43만 원이래. 그러면서 야, 이거 금 투자한 사람 돈 벌었겠는데. 야, 지금 이제는 앞으로 대세는 금인가 본데. 야,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었다라는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 지금 금값이 꼭대기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갑자기 너무 불안하다. 다른 사람은 다 금으로 주식으로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이 고점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모. 미싱 아웃의 공포.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스물스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이 꼭대기란 얘기죠. 왜냐면 그전에는 왜 안 들렸을까요? 그렇게 안 오를 때는 내가 그 생각을 못 했거든. 내가 주변에서 무용담이 들리고 누가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기 시작하면 그때 막 불안해지는 거야. 대부분 사람이 그 불안감에서 투자를 시작하니까 말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자기 확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기 확신의 영역. 유튜브 보시고 또 누가 옆에서 무슨 쏙닥쏙닥 뭐 카더라라는 얘기를 들어서 시작하시면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민감도가 높냐. 우리가 herding behavior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양떼 효과, 군집 효과. 지금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한남대교까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그 10차선, 8차선, 이 10차선 그 큰 길이 어디서부터 막히냐면 그 청계산 그쯤부터 막혀요.
양재 IC, 서초 IC, 반포 IC 오는데 거기서 한 8km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시간 걸리는 거야. 차들이 쫙 밀려 있지 않습니까? 막 어디가 빨리 뚫릴지 알고 막 앞을 봅니다. 막 저 앞을 막 한 1km 앞을 봐요. 그럼 보면 이쪽 옆에 차선이 좀 뭐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글로 싹 옮겨 타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하게도 분명히 저쪽 차선이 이 차선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서 딱 올려 타면은 내가 옮겨 탔던 그 차선이 쭉 나가는 거야. 내가 옮겨 탄 차선이 안 막혀.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 차선들을 쭉 보다가 저 앞에 1km 앞에 어디가 뚫리는지를 보는 거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도 다 그거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앞에가 저기가 빠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서도 다 끼어드니까 내가 끼어든 차선이 갑자기 느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있던 차선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장 효율성이라는 게 극대화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시장에 나타난 정보들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반영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요게 요즘 핫하다. 그 얘기가 나한테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래? 그게 핫해? 그리고 그걸 내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그 주식이 가장 비싸졌을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난 이게 맞다고 봐라는 자기 확신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감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억 모으고 투자하세요.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주식하지 마세요. 1억을 모은 분들은 주식해도 돼요. 근데 1억을 모았으니까 그 1억을 주식에 투자해라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나온 KB 부자 보고서를 보니까 KB 부자 보고서가 매년 이제 발간을 하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현금과 CMA와 예적금으로 63%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에는 15%. 그러니까 수백억 있는 분들도 주식은 딱 15% 하는 거야. 그러면 수백억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러면 뭐 우리는 이제 1억, 2억 있다. 그럼 얼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사놓고 뭐 샀었지? 약간 예를 들면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도 괜찮아, 마이너스 나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금액 정도가 주식 투자의 비율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식 투자하고 아침에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9시 딱 근무 시간 시작됐는데 배 아파서 화장실 가서 다 화장실 가잖아. 9시만 되면. 이거 보려고. 그죠?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정신이라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 실패합니다. 그런 정도의 비중을 하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예적금에 집중하시고 1억을 모았다 하더라도 일부를 분산 투자하시되 투자는 여러분 자기 확신의 영역으로 하셔야 된다. 최근에 주가가 어떠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024년도 주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막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 나와가지고 올해는 주가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10명한테 물어보면 올해 주가 나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10명이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주식초등학교를 이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올해는 무조건 주식하면 돈 벌겠구나. 여러분, 주식 전문가가 말하는 주식 전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르든지 아니면 뭐예요? 조금 있다 오르든지 아니면 한참 있다 오르든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어떤 주식 전문가가 올해 주가는 올해는 힘듭니다. 올해 빠집니다. 올해 조정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S&P 500은 2021년 연말의 최고점에 거의 100% 그냥 뭐 다 회복됐어. 그냥 우리 코스피는 안타깝게 2021년 6월인가가 아마 거의 최고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는 그죠? 뭐 한 80% 수준도 안 회복됐죠. 그러면 어떻게 미국 주식이 훨씬 비싸고 국내 주식은 그 고점 대비해서 싼 거죠, 지금. 그죠? 그럼 미국 주식만 놓고 본다면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투자는 그렇다 치고 뭔가 새롭게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예적금이 1억 정도까지 모은 분이 일부 분산 투자, 저는 찬성. 그런데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만 2천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8천만 원 어디 간 거죠? 8천만 원? 인스타그램 보면 다 나오지. 8천만 원 어디 썼는지, 그죠?
동기들은 다 1억 모았잖아. 나 2천만 원밖에 못 모았다. 아우, 저 멘토님 저 2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못 모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천만 원을 모은 게 아니라 그건 2천만 원 남은 거야. 쓰다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 2천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주식시장에 2천을 들고 뛰어들면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느냐? 2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예적금을 시작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동기들은 1억 있는데 난 2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걸 역전을 하려고 그래. 역전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 수익률은 높아야 낮아요? 높죠.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경제학에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말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뭐야? 아, 내가 미래에 30% 먹어야지 50% 먹어. 이게 기대 수익률이야. 요구 수익률은 뭐야? 당장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 이 회사의 배당과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싸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반대예요. 기대 수익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작아져요.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이 작아진다. 요구 수익률이 작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비싸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대감이 크면 쓰잘데기 없이 커지면 엄청 비싼데도 아니야. 올라갈 거야.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공포감에 시작한 사람이 투자를 실패하는지 아시냐? 그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 왜냐하면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 2천밖에 없어. 빨리 쟤네들을 따라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를 사면 50% 먹을 거야. 100% 먹을 거야. 쓸데없이 기대 수익률이 커지니까 엔비디아가 쌀 때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비싸도 그게 싸게 보이는 거야. 요구 수익률이 낮아져가지고. 정확한 거는 말이죠. 지금의 2024년도 상반기의 장세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요.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지금 2021년도 고점 대비 주가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냉정하게 보시면 알고 2021년 이후에 얼마나 성장하고 성장 가능성이 생겼는지를 보시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로 사실 오버 프라이싱이 돼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주식을 현재는 계좌에서 돈을 다 뺀 지가 제가 2021년 1월 26일 날 돈을 뺐어요. 물론 좀 필요해서 뺀 것도 있지만 그때 이미 좀 꽤 먹었거든. 2020년도에. 그러니까 굳이 나는 여기서 물론 좀 더 오를 거라고 칼럼도 썼고 좀 더 갈 거지만 굳이 나는 뭐 더 먹을 생각이 없다 하고 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식 투자의 잔고를 비워놨거든요. 그러면 몇 년 됐냐면 지금 정확하게 3년 됐지 않습니까? 2021년부터 24년 1월까지 3년 동안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멘토는 주식 잔고에 돈을 완전히 영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영 상태로 만든 3년 동안 주가가 어땠느냐? 물론 뭐 최근엔 많이 회복했지만 사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사이에 좀 속 편하게 있었겠지. 뭐 신경 안 쓰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메뚜기를 뛰어야 된다. 시장이 좋을 때 참여하고 좀 아니다 싶을 땐 쉬어야 돼. 현금이라는 종목도 하나의 엄연한 투자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낮을 정도가 됐느냐. 뭐 한 1억 이상 모았냐? 요즘 한 1,000만 원 그냥 주식 산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죠. 뭐 그냥 뭐 이런 거면 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주식 투자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여기서 더 하강을 할 거냐, 상승을 할 거냐. 경기가 만약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굉장히 하강을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로 하강을 안 한다면은 금리 인하가 뭐 찔끔 되든지 뭐 안 하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경기가 심하게 하강이 된다면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죠.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올랐지만 성장주가 더 오를 거예요. 왜냐면 성장주는 아시겠지만은 금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는 탄력을 받아. 사실은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탄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회복한 이유는 아직 금리 인하는 안 했는데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야. 그렇지만 실제 금리 인하가 나오면 성장주는 조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경기가 그렇게까지 안 꺾이고 그냥 연착륙 내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은 그게 연착륙이 아니라 좀 좋아지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한다라면 가치주가 지금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싸거든요. 얘네들이 오를 거다. 여러분들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만약에 그냥 여태까지 언론에서 얘기했던 로드맵대로 경기 좀 꺾여. 금리도 좀 생각보다 많이 낮출 수 있을 거야. 이러면 성장주가 지금 비싸죠? 그래도 성장주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뭐 별로 경기 안 꺾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성장주는 거의 한계에 온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죠. 경기가 이제 스무스하게 연착륙을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면서 가치주.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조금 소외됐던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있죠. S&P 500과 코스피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벌어져 있는데, 이걸 조금 얘기하자면은 S&P 500이 약간 성장주스럽다면은 반대로 코스피는 약간 가치주스러운 거니까, 경기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비중을 둘 거냐를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2021년도나 20년에 있었던 정도의 이 불장은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투자되어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새로 하시는 거에 대한 그 정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는 자기 확신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한 누가 보더라도 과소비,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과소비는 안 해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과소비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 커피 있죠, 이거 뭐 당연히 무난한데 이거 어떻게 안 먹고 살아, 뭐 그다음에 뭐 밥 먹는 거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 다 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안에 과소비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과소비인 게 한 10가지 있거든요. 그 10가지가 뭐냐, 10위가 뭐냐면 바로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가 왜 과소비냐? 구내 식당이 이제 여의도에도 보면은 구내 식당이 많아요. 아, 왜 우리 건물에는 구내 식당이 없다. 그래도 옆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옆 건물도 없어요? 그럼 혹시 옆에 건물 없나? 그거 직원들만 쓰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구내 식당을 이용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점심 식사 비용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 점심 식사는 보통 5일 정도 근무한다 그러면 3일, 4일은 구내 식당에서 정말 영양사 선생님이 준비해 주신 완벽한 영양식으로 식사를 하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를 점심 외식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를 그냥 뭐 누가 회사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는데 그냥 뭐 나가서 매일같이 야 오늘 점심시간만이라도 내가 힘든 나한테 나를 위로해야 돼 이러고 뭐 2만 원, 3만 원짜리 특별식을 먹어버리면 이게 사실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게 쌓이면 또 크다는 거거든요. 이게 10이고요. 9위는 또 이 말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반발하실 수도 있는데, 지하철 한 2정거장 정도는 이게 택시 타시는 분들 많죠. 기본 요금 3,800원인가? 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이러고 타시는 거예요. 여름 같은 때 또 엄청 덥잖아. 그런 때 그냥 전철 한 정거장 2정거장 기본 요금이지, 기본 요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문제라고 하냐면, 기본 요금 택시는 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본 요금 택시라는 게 뭡니까? 택시비라고 하는 것은 거리 대비 가장 효율적인 비용은 기본 요금이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 비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소비가 된다는 얘기인데, 기본 요금이라는 거 뭐 장거리를 타거나 모범을 타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죠. 기본 요금이 자꾸 쌓이면 안 되는 거죠. 기본 요금이라는 거는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 택시를 탄 거잖아요. 장거리 탄 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장거리를 탄다는 건 장거리 탈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 예,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9입니다. 여러분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한 달에 정말 부득이한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한 달에 뭐 10번 이상 이렇게 가면은 안 되겠다. 요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8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요건데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브랜드 커피 하루에 한 잔은 괜찮아요.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월급이 작든 뭐 진짜 사회초년생이든 이건 이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입니다. 브랜드 커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별다방, 콩다방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데, 뭐 그리고 한 잔 정도는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보니까 직장인들 뭐가 문제냐면, 한 잔으로 안 끝나는 게 문제야. 한 잔이 아니에요. 그냥 출근할 때 기본으로 브랜드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고, 점심 때 한 잔, 3시에 졸려서 한 잔, 저녁에 또 퇴근하면서 감성으로 한 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잔. 이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지 마라. 요게 이제 과소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위는 여러분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요즘은 다 카톡을 하니까 애매한 지인들도 생일인 게 뜨잖아. 그래서 진짜 애매하다 이 친구.
뭐 나랑 같은 부서의 동료도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진짜 축하해주고 싶으시다면 뭐 커피 한 잔 보내는 거는 저는 애교로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관계도 애매한 지인인데 비싼 걸 갑자기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월 소득의 3% 이내가 돼야 돼요. 뭐가? 이벤트 비용이. 이벤트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생일, 기념일 챙기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최대 월 이벤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이야. 1년에 한 100만 원, 120만 원이야. 그러면 충분히 생일인 동료, 지인 다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 비용 어디다 써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남친, 여친 또는 배우자 생일, 자녀나 형제 생일, 베프 생일, 기념일 이 7가지가 기본으로 국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돈을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쓰고도 돈이 좀 남는다. 그러면 뭐 동료, 뭐 상사, 후배 뭐 줄 수는 있는데 브랜드 커피 한 잔 정도 이상을 줬다가는 아마 이 예산을 오버하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소비는 소득에 맞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비용은 몇 프로요? 월 소득의 3% 이상 가면 안 된다. 6위는 자 이제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신상 옷 사죠. 신상 옷 사야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옷장 문 열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입을 옷이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코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옷을 안 사도 굉장히 옷이 많은 것처럼 연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옷을 그렇게 샀는데도 너 그거 또 입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경련제로 사시자. 경련제가 뭡니까? 이제 올 봄에 만약에 옷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2023년 작년에 봄옷을 샀다면 올해는 스킵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 샀다면 또 한번 뭐 생각해 볼 필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옆에서 아유 과소비야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소비다. 자 나머지 5개 말씀드릴게요. 5위는 문화 레저 비용이에요. 문화 레저 비용. 이 가계부에 보면은 이게 외식비인지 문화 레저 비용인지 그 다음에 쇼핑 비용인지를 나누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가계부를 무조건 쓴 거 오늘 지출한 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외식비 예산에서 얼마, 쇼핑비에서 얼마, 문화 레저비에서 얼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나이가 한 45세 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문화 레저비 그러면 뭘 영화 보는 거? 뭐 책 사서 보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45세 이하 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생들은 문화 레저 비용 그러면 얘기하는 게 PT, 요가, 필라테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또 면죄부를 주기가 너무 좋죠. 나의 몸을 위한 투자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한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월 소득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 레저 비용.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적 인프라가 나쁜 편은 아니잖아요. 도서관도 우리가 꼭 책을 사서 보지 않아도 도서관에 가면은 엄청나게 방대한 책들이 지역마다 있고 심지어는 신간도서도 보고 싶다 신청하면은 나부터 처음 대출을 사줍니다. 돈 내고 보는 이런 어떤 공연도 있지만 사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 공연 중에 또 무료도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페라나 뮤지컬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문화생활도 돈을 좀 아끼면서 할 수 있다. 15%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는 워낙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일단 제한을 둔다면 15%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직장인들도 골프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골프가 웬 말입니까? 이거 골프는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공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고요. 사실 실제로 이렇게 운동이 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돈을 안 써도 스크린 골프 치죠, 라운딩 가죠, 장비 사죠, 레슨 받죠, 연습장 끊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씁니다. 진짜입니다. 95만 원에서 100만 원이 15% 이내가 되려면 소득은 얼마여야 되느냐. 95 나누기 0.25 하면 6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득이 633만 원이면 연봉 1억이란 얘기인데 연봉 1억 아니면 치면 안 돼요. 이걸 연봉 1억이 아닌데 친다. 아껴서 치면 그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 레저 비용은 15% 이내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4위가 뭐냐면 엔겔 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겔 지수는 내가 쓰는 생활비에서 식생활비가 얼마를 차지하느냐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월 소득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월 소득의 30%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를 기준한다라고 봤을 때는 30%가 맥시멈이죠. 월급 300 한다? 그러면 식비로 9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니. 90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90만 원 넘어가면 나는 언제 파인 다이닝, 언제 좀 이렇게 스테이크 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100끼 정도를 먹는다고 봤을 때 100끼 중에서 우리가 스페셜한 식사를 하는 것은 한 1-20% 이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스페셜하지. 뭐 매 끼마다 그냥 화려한 식사를 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일하려고 먹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게 원래 우리가 식사고요. 그러나 가끔은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일했지라고 할 정도로 먹기 위해서 일하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스페셜한 식사인데, 전체 우리가 먹는 식사에서 굉장히 좀 비중이 작아야 그게 스페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탑3가 남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탑3만 안 해도 여러분들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지 않을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주거 비용이 월 소득의 15%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출근 거리를 좁히겠다라고 회사 근처로 가는 순간 엄청난 월세 폭탄, 전세감 대출이자 폭탄이 생기는 거죠. 출퇴근 시간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다 그러면 일단 도어투도어로 50분은 돼야 됩니다. 1시간도 안 걸려서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회사에 가깝게 가 있는 거예요. 일에서 벗어난 시간에 일을 잊기 위해서 뭔가 영상을 보거나 뭔가 어디에 몰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회사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낼까, 이번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사색과 명상, 그리고 자기 업무에 대한 명상 같은 걸 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어요. 너무 직장 근처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휴식 시간이 확보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재충전할 시간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돈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건데, 돈으로 바꾸고 그만큼의 생산성을 내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1시간보다 더 멀어지면 그거는 에너지 낭비니까 그건 안 되지만, 너무 초직주 근접을 하시면 안 돼요. 15%를 주거 비용에 버리는 사람이 돈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이어폰으로 뭐 유튜브를 보거나 영상 보거나 뭐 물방울을 터뜨리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관찰해요. 물론 근데 다른 사람 관찰하는 건 뭐야? 행색을 보는 거지. 저런 옷에 저런 패션이 있구나. 저런 물건을 드는구나. 요즘은 저런 게 유행이구나. 간판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간판이 저 가게가 없어졌네. 또 저 가게가 생겼네. 이 코너에 저게 또 생겼네. 요즘 저게 유행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경영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색과 명상과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코앞에서 코앞으로 그냥 건널목 하나 건너서 출근하면 눈곱 떼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거 비용은 반드시 절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벤트 비용 중에 여행인데요. 여행. 여러분들이 1년간 벌어들이는 연소득의 5% 이내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연봉 1억인 사람이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자기 월 평균 소득의 50% 정도가 이 정도예요. 보너스하고 뭐 상여금 다 더해서 한 달에 한 평균 400 번다. 그럼 그분이 1년에 쓸 수 있는 여행 경비는 한 200만 원 정도인 거죠. 그게 가장 적당. 200만 원이면 뭐야? 제주도 한 2번 갔다 오든지 동남아 2번 갔다 오든지 뭐 이런 정도예요. 이걸 넘어선다라는 것은 대단한 과소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유럽 여행 가냐? 유럽을 뭐 매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이브 했다가 가시면 되는 거죠. 요걸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렇게 만들어낸 여행이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해피한 여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대망의 1위는 돈줄남이 가장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내용인데 바로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월소득 400, 500 이하는 아예 안 뽑는 게 정답이다. 그런데 만약에 뽑는다면 어느 정도의 차를 뽑아야 되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3단계 위의 차를 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소득에 걸맞는 차는 어떤 차냐? 여러분들 월소득의 6개월 정도 되는 차가 딱 그 교통비 5%, 10% 이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급이 400인데 차를 굳이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800 연봉에서 50% 6개월 소득이면 2,400만 원이잖아. 2,400만 원. 아반떼. 그런데 보통 보면은 자기 소득보다 막 1년치 연봉 차를 타는 거야.
이러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땐 돈 못 모읍니다. 차를 보면 그 사람의 경제력을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차를 보면 그 사람의 허세 지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살짝 허세는 괜찮은데 막 고도 허세 있죠. 막 자기 연봉에 막 1.5년치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언뜻 듣기에는 다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던데 하는 거 안에 잘못된 과소비가 있는 거죠. 자, 이 과소비를 붙잡기 위해서라도 막기 위해서라도 안 하기 위해서라도 가계부를 좀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식초등학교를 열심히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뭘 해야 되냐라고 많이 얘기해요. 뭘 해야 돼요? 올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뭘 해야 돼요를 하기 전에 뭘 안 해야 돼요를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안 한다. 그분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 화면상에 보이는 물건이 굉장히 때깔이 좋아요. 굉장히 질이 좋아 보여요. 오, 그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또 싸. 괜찮네. 그러나 나는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걸 살 수가 없다. 넘기려고 했는데 무이자 할부 36개월을 하는 거야. 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쓴 것도 없는데 카드값이 많이 나.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카드 할부금이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 무이자 할부라는 게 무이자인 것 같죠? 무이자 아니냐? 물론 무이자죠. 근데 여러분 원래 카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쌓아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는 뭐 대부분의 경우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무이자 할부는 포인트가 안 쌓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그 포인트만큼을 더 받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이자인 것 같은데 무이자는 아니에요. 정말 살려고 딱 마음 먹고 여기에 적어놨어. 이건 사야 돼 라고 했는데 무이자 할부가 딱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 뭐 그거는 그렇게 나쁜 소비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전혀 살 생각이 없다가 그 가격을 보고 그 무이자 할부 혜택을 보고 사는 거야. 사람은요,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받아들이거든요. 이익이 10만 원입니다. 이건 별로 감흥이 없는데 너 이거 안 하면 손해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그건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손해보는 거는 못 참거든요. 1분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 요거 마지막 요 구성으로는 끝인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지금 클릭을 안 하면은 너는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라는 거에 호소하는 마케팅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제 삼심 제도를 해라라는 거죠. 결제 삼심 제도가 뭡니까?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라는 거지.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속을 시켜, 물건을. 구속을 시킨 다음에 일단 구속 수사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내가 사도 되는 건지를. 그래서 구속을 시킨 다음에 3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냐? 통과됐어.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2번째 심사는 뭐야? 이번 달 예산이 있느냐? 예산이 있어.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예산이 있는데 마지막 심사가 뭐냐면 마지막 심사는 대체제는 없느냐. 여기까지도 무죄가 났다. 그러면 이 장바구니에 구속시켰던 이 물건은 풀어줘야 됩니다. 결제 버튼 눌러야 됩니다.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 그러다 보면 바쁘다 보면 그걸 결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샀는지 안 샀는지를 까먹어. 샀는지 안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필요 없다는 거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만으로도 샀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결제 삼심 제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채소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채소마켓을 이용한다는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채소마켓을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거는 알뜰이에요. 근데 너무 자주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불필요한 물건을 사시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제 삼심 제도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축은 세대별이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소득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200, 300을 버는 사회초년생들은 뭐 쓰자고 들면이야 뭐 300이 뭐 그냥 금방 쓰지만 또 뭐 악착같이 모으는 분들은 300 벌어서 또 한 150도 저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400, 500 버는 분들은 150, 200 저축 못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정이 생기고 집에 돈 들어가고 뭐 아이한테 돈 들어 이러면 제가 이제 항상 저축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억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1억 만들기. 오늘 주식초등학교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가 이야기하는 소득대별 1억 모으기의 최소한의 저축. 우선 250만 원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95만 원으로 시작해라.
95만 원보다 더하는 분들한테 95만 원으로 낮추란 얘기는 아니고요. 워낙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서 막 돈을 저축 못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일단 95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라. 그리고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은 더 할 수 있잖아요. 소득도 올라가고. 그죠? 10만 원은 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얼마 하라는 거야? 105만 원 하라는 거지. 내후년에는 115만 원 하라는 115만 원 못 할 것 같은데. 내후년이잖아요. 올해 115만 원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125만 원. 125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하냐? 4년 후잖아. 지금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몇 년 걸리느냐? 6.3년 후에 1억 됩니다. 자, 300만 원인 분은 126만 원으로 시작을 해라. 역시 이분도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해야 됩니다. 10만 원. 자, 그러면 이분은 몇 년 있다가 1억이 되느냐? 126만 원 저축하고 매년 딱 10만 원만 증액하면 5.3년이면 1억이 돼. 오, 괜찮다. 5.3년 후면 1억이 돼요. 5.3년. 350만 원 버는 분은 350만 원, 153만 원 정도 저축하자. 역시 10만 원씩 증액을 하면 4.5년. 이 5년도 안 걸려 이제. 4.5년 후에 1억이 됩니다. 자, 400만 원이다 월급이. 그러면 175만 원 정도 저축을 하자. 10만 원씩 증액을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4.1년. 내일 모레야 그냥. 금방 갑니다. 4.1년. 자, 월 소득이 나 그래도 500은 된다. 축하드립니다. 500. 자, 500은 242만 원 저축. 와, 좀 빡센데? 빡센데 요 이야기를 들으시면 빡세다는 느낌이 안 들으실 거예요. 242만 원 저축하고 딱 내년에 10만 원씩만 연간 넘어갈 때마다 저축을 더하면 3.1년. 내일 모레야. 북중미 월드컵이 2026년 6월에 해요. 3년이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월 소득 나 600이다. 285만 원 정도 저축을 하자. 이분은 내년, 내후년만 10만 원씩 증액을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2.3년. 2.3년. 와, 진짜 이거 진짜 내일 모레입니다. 진짜 내일 모레 그냥 1억 타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보니까 어때요? 이 숫자를 일단 내가 하진 않았는데 그렇구나. 딱 보는 순간 일단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럼 뭐 4.1년, 4.6년 있다 1억이 생긴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사람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저축은요. 이런 목표를 갖고 해야 돼요. 이런 목표를 갖고 해야지 내가 중간에 흔들리질 않는다라는 거죠. 작년에 2023년도 6월에 나왔던 것 중에 청년 도약 계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정부가 한 300만 명은 가입할 거다. 왜냐하면 너무 혜택이 좋아.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이 좋냐면요. 실질 금리가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목 졸라가지고 우대금리 6%를 받아냈거든요. 6%. 거기다가 비과세 혜택을 줘요. 거기다가 정부가 또 지원금을 줘. 그래서 최대 월 70만 원 납입을 하면은 5년 있다가 5천만 원을 주는데 이걸 사실 70만 원을 그냥 은행 가서 4%짜리 적금을 들었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4,50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얹어서 5천을 준다는 얘기는 1년에 100만 원씩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500만 원을 주는 거야. 500만 원이면요. 여러분 그 별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시잖아요. 한 4년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그냥 때려주는데 난 많이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가입자가 51만 명밖에 안 돼. 그리고 그것도 지금 중간에 중도 해지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상품에 보면 6%로 나와 있잖아. 이걸 계산할 줄 모르는 거야. 6%? 6%? 근데 시중은행에 그냥 적금을 보니까 그냥 4%야.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네. 그러고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6%라는 건 은행이 주는 이자만 보여주는 거고요. 비과세 혜택에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더하면은 10%예요. 두 번째는 기간이 너무 길다. 지금 우리 MZ들이 너무 미래에 대한 이런 어떤 로드맵 비전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어떻게 참냐.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정부가 여러분들이 5년 내에 갑자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그건 봐줘요. 그게 어떤 거냐면 퇴직을 했다. 질병이 걸렸다. 그 다음 또 뭐죠? 집을 사게 됐다. 내 집 사면 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외로 이주하게 됐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다 줍니다. 2024년도 올해 결혼과 출산을 여기다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출산.
그러면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퇴직, 질병, 해외 이주 말고 5년 이내에 여러분 돈 깨서 뭐 코인 하시려고요? 무조건 해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 올해 청년도약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3년만 유지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준다. 물론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5년 유지해야 주는데 비과세.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정부 지원금은 못 받지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6%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적금 3년 하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중간에 깨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리는 없겠죠. 이런 혜택 주겠다는데 야당 여당이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정부가 하면 이건 개정이 된다라고. 아직은 개정 안 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 중도 해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 하지 마셔라. 그다음에 두 번째, 아직 가입을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해라. 3년 내에 여러분이 갑자기 해외로 이주 가거나 퇴직을 하거나 질병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이게 유리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 저축을 꼭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표를 거기다 네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달라집니다. 통장은 보통 4가지를 얘기합니다. 4가지. 월급 통장. 월급 받는 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용도야. 월급 통장은 통장 정리를 하면 내가 월급과 보너스와 수당을 얼마 받았는지를 정리해주는 통장인 거예요. 두 번째는 소비 통장이에요. 소비 통장. 소비 통장은 뭐냐? 한 달에 나한테 가계부에서 정해놨던 예산을 송금하는 거야. 그래서 딱 내가 나한테 한 달 생활비 주듯이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거 있죠. 예비자금 통장. 예비자금 통장이 뭐냐? 경조사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돈이 나갈 일이 생각지도 않았던 좀 긴급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 통장을 써요. 예비자금 통장을 저는 저수지 통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자기 월급에 한 3개월치 정도 현금은 들고 있어라. 뭐 주로 파킹 통장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계절 지출 통장이라는 겁니다. 매달 쓰는 교통비, 통신비, 외식비, 그 쇼핑비 이런 거 말고 특정한 시즌에만 나가는 돈 있죠? 명절. 그 다음에 이벤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7가지 국룰로 정해져 있는 이벤트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여행 가야지. 여름 휴가, 겨울 휴가, 뭐 연차 밀린 거 이럴 때 어디 좀 놀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 가요. 여행 가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 내야지, 세금 내야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에 10월이나 11월 달에 뭐 하죠? 뭐 우리 어머님들은 김장하고 월동 준비하는데 우리도 월동 준비하죠. 패딩이든 뭐 코트든 뭐 사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그렇게 싸다며. 뭐 그때 좀 사는 거지 뭐. 이런 거를 1년에 얼마를 쓸 건지를 예산을 잡아서 그 통장에다 매달 적립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내가 월급이 한 400이다 그러면 한 400 정도는 이벤트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400 정도에서 절반은 여행 경비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경비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0만 원이면 얼마를 모아야 돼? 한 달에 33만 원을 이 통장에 자동이체로 붙여야지. 그리고 그 400만 원이 모이면 그 400만 원은 내가 이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계절 지출이 생겼을 때만 꺼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통장은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월급 통장, 소비 통장, 저수지 통장, 예비자금이죠. 이 예비자금은 눈먼 돈 아닙니다. 괜히 돈 있다고 이거 그냥 갖다 쓴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잔고는 채워주셔야 돼. 저수지의 물은 이 정도는 채워놔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계절 지출 통장은 어차피 다 쓸 거야, 이거. 요렇게 4가지로 구성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실수할 리가 없는 거지. 5월 달은 특히 바빠. 왜 바쁘냐? 멘토님,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돈을 많이 쓰는데 어떡하냐? 뭐 작년에도 부르고 재작년. 왜 작년에 물어봤던 거 똑같이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 아니,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5월 오는 거 몰랐어? 그 매번 오잖아요. 가정의 달. 그럼 미리 이걸 준비를 해놔야지. 소득별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기 위한 최소 시간 그리고 가입 금액 뭐 10만 원씩 증액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곧 예적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5년짜리 적금을 하진 않거든요. 1년 하면 그 탄 금액을 다시 예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적금을 넣고 다시 적금할 때 10만 원 증액해야지. 저는 적금은 1년으로 하고 예금은 보통 3년으로 해요. 적금을 해서 타잖아요. 1년 후에 타는 맛이 일단 좋잖아. 일단 탔다. 드디어 성취감이 좀 있어요. 성취감. 탔을 때 그 금액을 3년짜리 예금을 넣어. 보통은 3년짜리 예금이 가장 금리가 높거든요. 상품을 가입할 때 창구에 가서 설명을 듣든 아니면 모바일로 가입을 하든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보죠. 글씨가 너무 깨알같아. 안 봐. 그냥 무조건 동의. 근데 저는 그걸 한번 읽어봤더니
3년짜리로 가입을 해서 높은 금리를 받았는데 3년이 안 돼서 해지를 해도 13개월 차에 해지를 하면, 그러니까 1년 이상만 유지를 하면 그냥 그 금리를 다 적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은행별로. 다 그런 건 아닌데, 3년 전에 깨겠다는 뜻은 아닌데 일단 1년짜리 적금 타서 3년 예금을 주로 하는 스타일이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깨면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하긴 하지만 거의 원래 주겠다는 이자의 8, 90% 이상은 주니까 뭐 그걸 그렇게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축은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금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돈이 어디 흐트러져서 없어지도록 하는 걸 막는 게 저축이지 이걸로 뭐가 빵 뻥튀기가 되진 않아요. 이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은 뭐가 빵 뻥튀기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빵 뻥튀기 됐다가 또 그것도 반토막이 나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로드맵은 일단 예적금으로 그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